혹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막 시작하려고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럼 이 이야기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누군가는 이미 여러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단순히 여러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통째로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화려한 금융가의 한 남자가 쉬운 돈벌이를 약속하며 현금을 뿌리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급습하고 분노한 투자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사기극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시장 사기라는 게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나요? 겉으로는 다 달라 보여도 사실 거의 똑같은 패턴을 따라간다는 사실이죠. 주식시장에서 내부자라는 건 회사나 주식의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의 사기 뒤에 숨어 있는 설계자들이에요. 모든 게 과장된 기대감으로부터 출발하죠. 내부자는 사람들에게 이게 인생의 기회라고, 놓치면 안 되는 확실한 부의 지름길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흥분이 여러분을 미끼로 끌어들이는 핵심이에요. 일단 낚이고 나면 다음 단계는 통제입니다. 때로는 실제 공급량을 조작해서 물건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둘러 사려고 하겠죠? 다른 경우엔 정보 자체를 통제해서 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더 많이 사려고 할 테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그들끼리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 경쟁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죠.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오를 때까지요. 바로 그때가 내부자들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사들이고 있을 때 자기들이 가진 걸 전부 팔아치우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되면 이제는 모두가 팔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을 떠안게 되죠. 그럼 이게 불법일까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서류상으론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피해는 똑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펌프 앤 덤프. 이건 정말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단순한 형태의 주식시장 사기입니다. 실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주인공 조던 벨포트를 떠올려 보세요. 90년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 중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은 펌프 앤 덤프라는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의 팀은 쥐구멍이라 불리는 비밀 협력자들을 동원해서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왜 비밀리했을까요? 만약 그가 엄청난 양을 사들이는 게 다 보였다면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모두가 눈치챘을 테니까요. 충분한 양을 확보한 뒤엔 그의 브로커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주식이 곧 폭발적으로 오를 것처럼 과장해서 선전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고 서둘러 사들이기 시작하면 제한된 주식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서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부자들의 행동 시간이죠. 그들은 부풀려진 가격에 자기들이 가진 걸 전부 팔아치웁니다. 하지만 일단 매도가 시작되면 가격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장 늦게 산 사람들, 즉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한 직후 폭락을 맞은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90년대 저가 주식 사기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엔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그룹에서 하룻밤 사이에 폭등하는 바이럴 코인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이름만 다를 뿐 펌프 앤 덤프의 각본은 똑같습니다. 1980년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가 이반 보에스키와 마틴 시겔이라는 두 사람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보에스키는 회사들이 합병이나 인수를 발표하기 직전에 주식을 사들여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투자자였어요. 왜 하필 합병이나 인수냐고요? 네슬레가 카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죠. 네슬레 같은 대기업이 카네이션을 완전히 사들이려면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서 100% 전부를 사야 합니다. 주주들을 설득해서 팔게 하려면 네슬레는 보통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죠. 그 프리미엄 제한 때문에 거래가 공개되는 순간 카네이션의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당시 키더 피바디라는 곳에 있던 마틴 시겔은 이런 합병들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투자은행가였어요. 그는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인수건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보에스키는 시겔에게 이른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지만 사실은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에스키는 카네이션 주식을 60, 70달러대에 사들였어요. 뉴스가 공개되고 네슬레의 제안으로
가격이 $80를 넘어서자 그는 $2,800만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라고 불리는 겁니다. 내부자 거래가 왜 불법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가를 올릴 정보를 알고 있으면요. 아직 싸게 거래될 때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내고 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시험 문제를 일주일 전에 미리 받아서 답을 다 외운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암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고생하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정치인들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겁니다. 다가올 법안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의회가 비공개로 청정 에너지 회사들의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새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보죠. 정치인이 그 법이 공개되기 전에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제조업체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법안이 발표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서둘러 사들이면 가격이 오르면서 그들은 미리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인들은 기업 임원이나 대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거래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 내역을 지켜보면 내부자들이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펠로시 트래커라는 별명이 붙은 새로운 투자 트렌드도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을 지냈던 낸시 펠로시의 공개된 거래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의 투자를 따라하면 그들이 하는 시장 움직임에서 같이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죠. 금융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스스로 조사하고 위험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기가 한 사람이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똑같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2000년대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 컨트리 와이드 같은 상업은행들은 거의 누구에게나 주택담보대출을 내줬습니다. 심지어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도요. 보통 은행은 그 대출을 30년 동안 보유하면서 이자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십 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고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할 위험도 떠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은행들은 그 대출을 리먼 브라더스 같은 월스트리트 회사에 팔아넘겼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존이라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빌렸다고 해보죠. 컨트리와이드는 존에게 신청 수수료, 대출 개시 수수료, 마감 비용 같은 온갖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 수수료가 그들의 수익이에요. 그런 다음 존의 담보대출을 리먼에 10만 달러에 팔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컨트리와이드는 돈을 즉시 회수하게 되죠. 존은 여전히 컨트리와이드의 대출금을 갚습니다. 컨트리와이드는 작은 수수료를 또 떼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돈은 리먼으로 넘어가요. 만약 존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건 리먼의 문제이지 컨트리와이드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 리먼도 존의 대출 하나만 갖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천 개의 대출을 한데 묶어서 CDO라고 불리는 걸 만들었습니다. CDO는 부채담보보증권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출들을 모아놓은 세트 메뉴 같은 거죠. 안전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묶음들을 팔기 위해선 리먼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무디스, S&P, 피치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을 찾아갔습니다. 리먼에게 돈을 받은 그 기관들은 이 묶음들 중 많은 것에 AA라는 도장을 찍어줬어요. 최고 수준의 안전 등급이죠. 이렇게 월스트리트는 대출을 주식 같은 투자 상품으로 바꿔놨습니다. 투자자들은 AAA를 보고 이건 국채만큼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밥이라는 사람이 CDO 조각을 $10,000어치 산다고 해보죠. 존은 자기 대출금을 컨트리와이드에 갚습니다. 컨트리와이드는 작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리먼에 넘겨요. 그러면 리먼이 또 한 번 수수료를 떼고 남은 걸 밥에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CDO 대출에 대한 도박판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용부도스와 CDS라고 불리는 건 이런 CDO에 대한 보험처럼 보였지만요. 실제로는 대출이 망할지 안 망할지에 대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밥이 CDO 조각을 $10,000에 샀다고 해볼게요. AIG 같은 회사가 그에게 CDS 보험을 팝니다. 밥 같은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이 CDO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존 같은 많은 차입자들이 실제로는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밥은 AIG에 매달 수수료를 내기로 합니다. 만약 존의 대출이 망하면, 즉 CDO가 망하면 AIG는 밥에게 $10,000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존이 대출금을 성공적으로 갚으면 AIG는
밥이네 월 수수료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보험처럼 작동했던 겁니다. 아프면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주고 건강하면 그냥 월 보험료만 받아가는 거죠. 정확히 같은 논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미친 부분이 나옵니다. AIG는 밥 한 명에게만 판 게 아니라 같은 존의 대출에 대해 10명의 밥들에게 CDS 계약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존이 빚을 갚으면 AIG는 10명의 밥들로부터 총 1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겁니다. 존이 채무 불이행하면 AIG는 그들 모두에게 돌려줘야 했어요. 총 10만 달러를요. 이게 도박처럼 들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밥들, 즉 CDS 구매자들은 CDO조차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이상 CDO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도박이었던 겁니다. 주택시장을 거대한 카지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하기 시작하자 CDO가 무너지고 CDS 베팅이 무너지고 2008년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90년대의 저가 주식부터 오늘날의 바이럴 코인까지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사기 뒤의 심리학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쉬운 돈을 믿고 싶어하고 사기꾼들은 그 꿈을 어떻게 파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미 이런 수법들을 다 아는데 왜 아직도 멈추지 않았을까요? 진실은 많은 사기가 회색지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보이는데 불법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주식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그냥 남편이나 아내에게 뉴스가 공개되기 전에 올바른 주식을 사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물론 이게 내부자 거래처럼 느껴진다는 건 명백합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을 분산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핫한 주식이 펌프앤덤프로 밝혀지더라도 여러분의 저축을 전부 날리지는 않을 겁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을 조심하세요. 회사가 정말 잘해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큰 실적 발표 후 뛴 것처럼 그건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벨포트의 저가 주식이나 오늘날의 바이럴 코인을 기억하세요. 왜 가격이 오르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고 신호예요. 셋째,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것 같은 건 조심하세요.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대출 뒤의 피치였고 AAA 등급 CDO 뒤의 피치였고 역사상 거의 모든 사기 뒤의 피치였습니다. 만약 부자 되는 게 정말 그렇게 쉬웠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다 챙겼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핫한 주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적극적인 브로커든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를 사용하는 은밀한 내부자든 아니면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 시장 전체든요. 게임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그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흥분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보는 것 또는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를 통제하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사들이고 있을 때 그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치 없는 자산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경고 신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